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경기대학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뇌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두뇌 가소성 또는 신경 가소성의 발견 또는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이야기는 간질 발작으로 고통받았던 6세 여자아이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어, 이 어린이가 간질 발작을 앓던 시절에는 아직 지금처럼 의학 기술이 아주 뛰어나게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이라는 걸 일단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당시에 간질 발작이 일어났을 때 가장 확실한 간질 발작 치료법은 뇌를 절단하는 거였다라는 거를 또 이제 알아두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좋을 겁니다. 간질 발작이라는 게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아주 비정상적인 전자기적인 신호가 확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좌뇌나 우뇌 중에 어떤 특정 부분에서 아주 비정상적이죠, 말 그대로.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뇌파가 막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은데, 정말 강력한 뇌파가 갑자기 확 발생해서 우리 뇌 전체를 아주 다 휩싸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 전체에 아주 확 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오죠. 온 뇌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되면서 사실 우리 뇌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뇌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다 마비가 되니까 온 몸이 마비되고 쓰러져서 그래서 막 거품도 불고 막 몸을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간질 발작 있으신 분들은 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운전이 금지돼 있잖아요. 운전면허가 원래 발급됐더라도 간질 발작으로 이 진단을 받는 순간 면허가 정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운전하다가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막 하는 상태가 되면은 본인도 위험하지만 옆에 차들도 다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간질 발작이 있으시면은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운전면허 정지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간질 발작인데 이것이 이제 어린 시절에 나타난 아이가 있었던 거죠. 여자아이예요. 6살 때부터 이 간질 발작이 일어나서 아주 막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진단을 받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당시 최고의 진단은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자꾸 이 우뇌에서 오른쪽 뇌에서 자꾸 비정상적인 이 전자기적인 신호가 확 퍼져서 막 좌뇌까지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뇌를 절단합시다 이렇게 결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들은 고민하죠. 우뇌를 절단하면은 사실 우리 뇌가 우리의 어떤 신체 기능과 인지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신체 기능과 인지적인 기능이 어떻게 잘못될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마비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그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길 가다가 막 간질발작 일어나서 쓰러져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마비와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어도 뇌 한쪽 절단하고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을 하고 아이랑도 얘기하고 해서 마침내 이제 결정을 해요. 이 우뇌를 절단하기로. 다시 말하죠. 요즘에는 이렇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의학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그 뇌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다. 교각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리 량자를 써서 뇌량이라고 써요. 뇌량. 그 뇌량만 절단해요. 뇌량만 절단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좌뇌와 우뇌를 그러니까 스플릿 해버리는 거예요.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뇌 환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분리뇌 환자들은 원래는 간질 환자였던 거예요. 좌뇌와 우뇌를 스플릿 브레인을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마비 오는 거 없어요. 음.
그리고 겉보기에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뇌량만 절단해도 간질 발작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한다고요. 근데 이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뇌에서 자꾸 간질 발작 신호가 잡히니까 우뇌를 절단해버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진처럼 이 우뇌가 이렇게 절단돼서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지금. 우뇌를 절단을 수술한 다음에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죠. 회복하는 시간을 좀 이제 기다려야죠. 그다음에 다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아닐까? 어떻게 됐을까요? 희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 어린이는요, 하프 브레인, 그러니까 뇌가 절반이 없는 어린이, 이거 성장 과정을 이제 뇌의 한쪽이 없이 뇌 반쪽만 가진 어린이로서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약간의 마비가 있어요. 약간의 마비가 와요. 오른쪽 뇌가 담당하는 신체의 영역이 왼쪽이고요. 왼쪽 뇌가 담당하는 신체의 영역이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뇌, 좌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오른쪽에 마비가 오는 거고요. 우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왼쪽에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이 같은 경우 우뇌를 절단했으니까 왼쪽이 뭔가 마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약간의 마비가 오긴 왔어요. 약간 그냥 쩔뚝쩔뚝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기능들은 아주 정상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했습니다. 언어적인 능력도 괜찮았고 추론적인 능력도 괜찮고 다양한 운동의 기능들도 괜찮았어요. 자, 이 어린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관찰해 보니까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 어린이는 우뇌를 다 절단하고 좌뇌만 지금 남았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가 좌뇌의 어떤 밀도라고 해야 될까요? 신경 회로들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래 우뇌가 우리 좌측 신체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가 좌측 신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좌측 신체가 움직일 때 어디가 활성화되는지 보니까 좌측 신체가 움직일 때 원래 정상인들은 우뇌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뇌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가만 보니까 좌측 신체가 움직일 때 좌뇌가 보통 사람들은 우뇌가 활성화돼야 되고 우뇌가 이 어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좌뇌가 막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한테는 발전되지 않는 그런 어떤 뇌의 부위, 그 좌뇌의 부위들이 뭔가 풍성하게 신경 회로를 형성해서 그 fMRI 같은 걸 요즘에 만약에 찍어본다면은 그 부분에서 불이 막 반짝반짝 막 들어오는 거죠. 혈액이 공급돼서 산소가 막 움직이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이 어린이가 우뇌를 절단했지만 우뇌가 그래서 없지만 좌뇌에서 우뇌의 기능까지도 발전을 시켰구나. 우뇌의 기능을 좌뇌가 담당해서 발전을 시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이후에 이 어린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또 추가로 발전이 됩니다. 이번에는 5살 남자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이도 간질 발작을 앓았습니다. 역시 이 뇌량만 절단하는 브레인 스플릿 기술은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자꾸 좌뇌의 어느 부분에서 간질 발작 신호가 잡히고 비정상적인 전자기 신호가 막 발전시켜서 막 간질이 일어나니까는 이번에는
앞에 여자 어린이는 우뇌였는데 이 남자 어린이는 좌뇌를 절단하는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좌뇌를 절단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걱정했죠. 의사들도 그렇고 다. 특히 이제 좌뇌에는 언어적인 기능, 논리적인 기능, 어떤 추론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좌뇌를 다 절단해 버렸으니 아 말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 논리적인 어떤 능력, 수학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닐까? 또 이제 좌뇌가 오른쪽 신체를 담당하니까 우측에 마비가 심하게 오는 게 아니라 막 굉장히 걱정이죠. 근데 역시 회복 기간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 보니까 이 어린이도 이 신체적인 마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크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괜찮았고 또 심지어 좌뇌가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었던 언어적 능력과 논리적 능력, 추론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이 어린이도 나중에 이제 쭉 추적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일을 발견했냐면은 원래 언어적인 거를 사용하거나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능력을 활용할 때 좌뇌가 더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는 좌뇌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뇌를 보니까 우뇌가 막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뇌의 어떤 밀도와 신경 섬유들의 발달이 일반인들보다 더 풍성하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뭐 분명했어요. 좌뇌가 원래 담당했어야 되는 기능을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우뇌로 이전해서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있어요. 9살 때 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희귀병, 이 뇌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못되는 이 희귀병 때문에 이 어린이도 좌뇌의 절반을 절단합니다. 좌뇌 전체를 절단한 건 아니고요. 좌뇌의 절반.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큰 수술이죠. 좌뇌의 절반을 절단하는 수술을 해요. 그리고 이 소녀의 이름은 캐머런 머트라는 소녀인데 이 수술 때문에 이 캐머런이 여러 해 혹은 평생 동안 마비로 지낼 거라고 예상했어요. 걱정한 거죠. 특별히 좌뇌에 절제한 부분들 중에 이 신체 운동을 관장하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막 초조한 마음으로 역시 회복 기간을 한번 기다렸습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고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잘 운동을 하나 관찰해 봤는데 다들 깜짝 놀랐죠. 왜냐면 이 캐머런이 보여준 운동 능력이 정상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본 의사들이 나중에 또 이제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앞에서 봤던 거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죠. 절제된 이 좌뇌의 절반의 그 기능을 우방구, 우뇌가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우뇌가 잘려져 나간 좌뇌의 기능을 대신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센트하우스라는 사람의 얘기는 사실은 아주 더 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영어로 우리가 드라마틱하다라고 하죠. 이 여성은 8살 때 우뇌를 다 절단했어요. 그리고 이 우뇌 절단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이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훗날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한 벤 카슨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같이 출마를 했던 분이에요. 벤 카슨. 그리고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를 가를 때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죠. 공화당의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벤 카슨 의사 선생님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나왔고 나중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경선에서 이겨서 이제 올라간 거니까요. 그다음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붙은 거죠. 하여튼 공화당 측 후보였어요. 아무튼 대단하신 분이죠. 이 벤 카슨 선생님도 근데 이 크리스티나를 수술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우려와 다르게 이 크리스티나가 잘 자랐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우등생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공부를 잘해요. 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언어병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가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언어병리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에요.
이처럼 우리 뇌는요, 절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절단된 부분이 담당했던 기능을 다른 부분으로 이전해서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뇌는요, 고정불변하지 않아요. 고정불변하는 신체가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딱 고착화되면은 끝! 그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요, 새로운 신경회로를 생성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우리 뇌의 변화무쌍한 능력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가리켜서 바로 두뇌 가소성 혹은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brain plasticity 또는 neural plasticity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자, 아셨죠? 우리 뇌는요, 고정불변하는 신체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실체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언제든지 만들고 연결시킬 수 있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